여러분은 요즘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잠들기 전에 챗 GPT 켜서 오늘 저녁 메뉴 추천을 받거나 아이 학교 알림장을 붙여넣고 이거 좀 쉽게 설명해줘 라고 시키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가 시킨 보고서를 붙여넣고 말투만 좀 공손하게 바꿔줘, 글자 수만 줄여줘 라고 요청한 다음 AI가 써준 문장을 다시 사람 말투로 고치느라 10분, 20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AI 안 쓰면 도태, AI 자동화로 월 1,000만 원 벌기 같은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잘 써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툴을 열어보면 영어 메뉴, 낯선 개념, 워크플로 에이전트 같은 말들 사이에서 금방 숨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도 AI를 쓰긴 썼는데 내 삶이나 통장은 어제와 딱히 달라진 게 없는 채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 감각,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뉴스에서는 AI 혁명, 세상이 뒤집힌다는 말이 쏟아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메뉴 추천, 번역, 글 다듬기 수준이고 내 옆자리 동료도 친구도 가족도 AI 덕분에 월급이 2배 됐다거나 이제 주 2일만 일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작 AI로 돈 번다는 사람은 화면 속 인플루언서, 강의 썸네일, 스레드로만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세상은 AI로 난리 난 것 같은데 그 AI 세상은 화면 속에만 있고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바닥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 아닌가? 이 어색함.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품고 있고 경제학과 역사,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여러 데이터도 조용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어색함이야말로 거대한 기술이 원래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할 때 초기에 반드시 한 번 지나가게 되는 짧은 암흑의 구간이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내일 AI를 켤 때 손이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흐름을 계속 같이 따라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연구실 안에서 보는 AI의 그림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특정 실험에서는 글쓰기나 보고서 작성 과제를 두 그룹에게 나눠 시키고 한쪽에는 챗 GPT 같은 도구를 쓰게 했더니 같은 분량의 글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확 줄고 결과물의 평가 점수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쌓이면서 AI는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올려준다는 서사가 만들어졌고 우리도 어쩐지 이렇게 기대하게 됐습니다. AI만 잘 쓰면 야근이 줄겠지. AI만 잘 붙이면 돈 버는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런데 실제 회사 안으로 들어가 보면 풍경은 훨씬 복잡합니다. 회의실에서는 우리도 AI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오가고 경영진 발표 자료에는 업무 자동화, 지능형 분석, AI 전략 같은 단어가 등장하지만 팀 단위로 내려와 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팀장은 이제 보고서 초안은 AI에게 시키고 우리는 중요한 일에 집중합시다 라고 말하고 직원은 속으로 그래서 누가 어떤 툴로 어느 정도까지 맡긴다는 건데요 라고 생각하는 상태. 결국 각자 자리로 돌아가 혼자 챗 GPT를 켜고 보고서를 붙여넣고 간단히 요약해줘를 눌러보는 수준에서 끝나곤 합니다. AI가 뽑아준 문장은 얼핏 멀쩡해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회사 사정을 전혀 모르는 어색한 말투, 숫자나 디테일이 틀린 부분, 현실 감각이 빠진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 손으로 다시 읽고 고치고 맞추고 붙이고 저장합니다. 작업이 끝난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내가 처음부터 썼으면 더 빨랐던 거 아닌가? 이게 진짜 효율인가? 하루를 통틀어 보면 AI를 쓰는 시간이 분명 늘었는데도 몸은 더 피곤하고 머리는 더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피곤함입니다. 실험실에서는 분명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현실에서는 뭔가 애매하고 더 피곤해지는 이 시기. 경제학에서는 이런 구간을 설명하기 위해 제2곡선이라는 그림을 꺼내옵니다. 제2곡선은 원래 환율이나 무역수지, 정치 안정성 같은 걸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모양은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아래로 쭉 빠졌다가 어느 순간 위로 급격하게 꺾여 올라가 출발점보다 훨씬 높은 곳에 도달합니다. 알파벳 J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무역을 예로 들면 환율이나 관세 정책을 크게 바꿀 때 처음에는 수입 물가만 오르고 수출은 바로 늘지 않아서 나라 전체가 더 힘들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이 구조를 바꾸고 생산성이 따라 올라가고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면 그때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고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서 그래프가 위로 치솟습니다. 핵심은 정책이나 기술이 도입된 직후 한동안은 오히려 지표가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꼭 한번 나타난다는 겁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자체에는 분명 생산성을 올릴 잠재력이 있지만 그 기술을 제대로 쓰기 위해 필요한 보이지 않는 투자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교육, 프로세스 재설계, 데이터 정리, 조직 문화 바꾸기, 개인의 습관 바꾸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회계장부의 자산으로 찍히지도 않고 바로 월급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타나는 모습은 일이 단순해지기보다는 더 복잡해지고 예전보다 뭔가 더 피곤한데 성과는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AI 도입 이후 일정 기간은 오히려 아래로 꽂혀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셈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제2곡선이 국가나 기업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도 거의 똑같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깊이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재설계하려는 사람은 초기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반대로 그냥 대충 얕게 쓰거나 아예 쓰지 않는 사람은 당장은 더 편하고 더 빨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조를 한번 통째로 손봐놓은 사람과 늘 하던 방식의 AI를 잠깐 들렀다 보내는 사람의 생산성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어느 순간 그래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꺾입니다. 한쪽은 조금 떨어졌다가 크게 위로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그대로 평평하게 이어지는 그 갈림길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걸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만들기 위해 역사 속 장면 두 개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8, 19세기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초기, 아직 기계가 낯설던 시기입니다. 그때까지 많은 장인들은 집에서 손으로 천을 짜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놀려야 겨우 일정량을 생산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증기기관과 방직기계가 공장에 들어오면서 같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천의 양이 이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건 악마다라며 기계를 부수는 운동까지 등장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봤던 루다이트 운동입니다. 그 시기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끝까지 손기술만 붙잡고 나는 평생 이 방식으로만 갈 거야 라고 버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싸고 더 많이 찍어내는 공장과 경쟁해야 했고 결국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류는 기계가 두렵고 얄밉긴 했지만 어차피 시대가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기계를 다루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공장 규율에 적응하고 잦은 고장을 감당하고 불안정한 임금에 버티느라 더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들은 기계를 다루는 숙련 노동자, 나중에는 공장 관리자, 기술자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계를 거부한 사람들의 곡선은 서서히 아래로 미끄러지고 기계를 배운 사람들의 곡선은 한번 바닥을 치고 난 뒤 위로 꺾여 올라간 J자 모양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역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2000년 전후 김대중 정부 시기입니다. IMF 위기를 겪은 뒤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통신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벤처기업을 장려하면서 IT 강국을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시기에 PC방이 골목마다 생기고 싸이월드,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1세대 온라인 쇼핑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갈립니다. 한 부류는 밤마다 PC방에 앉아 게임, 채팅, 게시판 구경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넷은 그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다른 부류는 어설픈 HTML을 배우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조그만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자도 거의 없고 수익도 미미했지만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또 글을 쓰고 고객 문의에 답하며 더 피곤한 날들을 버텼습니다. 10년쯤 지나 돌이켜보면 두 부류의 인생은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인터넷을 소비의 도구로만 썼던 사람에게 남은 건 주로 추억과 기록뿐인데 인터넷을 생산의 무대로 썼던 사람들 중 일부는 포털 창업자, 쇼핑몰 대표, 1인 크리에이터, 개발자, 기획자, 마케터로 완전히 새로운 소득 구조와 경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똑같은 인터넷이라는 도구였지만 누구는 시간을 빼앗는 장난감으로 썼고 누구는 자신의 가치를 증폭하는 지렛대로 썼습니다. 지금의 AI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손안에 있는 AI는 사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지렛대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같은 힘을 쓰더라도 지렛대가 길수록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 AI는 우리의 뇌와 손, 시간을 더 멀리, 더 크게, 더 빠르게 밀어주는 확장 확대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렛대만 있으면 다인가요? 아닙니다. 그 위에 올려놓을 돌덩이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책임지는 결과물, 내가 설계한 서비스나 시스템, 내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생산물이 있어야 지렛대가 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AI는 그냥 와, 신기하다로 끝나는 고급 장난감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이나 이 패턴을 겪었습니다. 온라인 시대에는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정보 게임, 커뮤니티 소비 창고로만 썼고, 어떤 사람은 홈페이지, 블로그, 쇼핑몰로 자신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는 어떤 사람은 하루 3-4시간을 숏폼 영상에 쓰며 도파민 높은 자극에 길들여졌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며 자신의 브랜드와 수익 구조를 키웠습니다. 같은 스마트폰인데 누구에게는 시간을 빨아들이는 구멍이 되었고 누구에게는 가치를 키워주는 증폭기가 되었습니다. AI도 정확히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나는 소비의 장난감인가? 생산의 지렛대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AI 소비자와 AI 생산자의 하루를 대비해 봅시다. AI 소비자의 하루는 대략 이런 패턴입니다. 출근길에 AI로 월천 버는 법 영상을 보며 막연히 동경을 느끼고 업무 시간에는 보고서나 메일을 챗 GPT에 붙여넣고 말투를 조금 다듬게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사람다운 문장으로 다시 손보느라 시간을 씁니다. 퇴근 후에는 AI로 만든 쇼폼 영상, AI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감탄하고 언젠가 나도 해봐야지 생각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해서 그냥 영상을 하나 더 보는 쪽을 택합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되돌아보면 AI와 함께 보낸 시간은 분명 있지만 나 대신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 내 이름으로 쌓이는 자산, 반복해서 나를 도와줄 자동화 구조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AI 생산자의 하루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일단 내가 하는 일을 구조로 바라보는 습관부터 다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찾아냅니다. 매주 팀에 보내는 주간 보고, 매일 매달 나가는 고객 안내 문자, 일정한 형식의 제안서, 유튜브 영상의 기본 포맷, 매번 비슷한 구조로 작성되는 정기 리포트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이번 달에는 이 작업을 AI와 나누어 하는 구조로 바꿔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당연히 더 느립니다. 프롬프트를 3번, 4번 고쳐 써보고 회사 말투와 포맷에 맞게 여러 번 테스트하고 중간에 잘 안 맞는 부분을 사람 손으로 다시 꿰매면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개인 인생에서 제2곡선이 아래로 꺾이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내가 직접 처음부터 썼으면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100번쯤 들지만 그래도 그 작업 하나만큼은 끝까지 AI와 함께 돌릴 수 있는 템플릿, 프롬프트, 파일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한번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같은 일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글의 뼈대는 AI가 매번 같은 품질로 깔아주고 나는 핵심 판단과 디테일만 얹으면 되니 머리 에너지도 덜 씁니다. 이 경험이 한 번 생기면 두 번째 반복 작업, 세 번째 반복 작업에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3개월에 하나만 구조를 바꿔도 1년 뒤에는 4개, 2년 뒤에는 8개의 AI 레버리지 지점이 생기고 그때부터 같은 1시간을 쓰더라도 AI 소비자와 AI 생산자 사이에 시간당 생산되는 가치는 완전히 다른 숫자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혼자서도 AI를 지렛대로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이미 조용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산업 리포트를 요약하는 일을 하던 30대 후반 직장인 민수 씨는 회사에서 하던 정보 요약 노동을 바깥으로 꺼내어 특정 산업 주간 뉴스레터라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퇴근 후 시간을 쪼개 해외 기사들을 모으고 AI에게 1차 번역과 요약을 맡긴 뒤 본인이 그중 정말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하는 것에 짧은 코멘트를 붙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뉴스레터 제목, 소개 문구, 이메일 본문도 AI가 여러 안을 제시하면 그중 하나를 골라 사람이 손질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회사 업무에 뉴스레터, AI 튜닝까지 얹혀서 오히려 더 바빴지만 1년이 지나자 무료 구독자가 수천 명으로 늘고 그중 일부가 유료 구독자가 되면서 매달 적지 않은 구독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산업 컨퍼런스에서 뉴스레터 잘 보고 있다는 연락이 오면서 패널과 자문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는 아직 회사를 다니지만 언젠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산 엔진이 생겼다는 심리적 여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력 단절 이후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40대 은주 씨. 자신이 오프라인에서 해오던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바꾸는 작업을 AI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강의 주제를 정한 뒤 AI에게 1차 강의 목차와 초안을 뽑게 하고 거기에 자신의 경험과 사례를 덧대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슬라이드는 AI가 만들어준 초안을 바탕으로 디자인 툴에서 빠르게 구성했고, 촬영 후에는 AI 기반 편집 도구를 활용해 자막과 컷 편집, 썸네일까지 한 번에 만들었습니다. 홍보용 글과 이메일도 AI에게 초안을 맡겼습니다. 첫 강의가 대박이 난 것은 아니었지만 한 번 생산 라인을 만들어 놓자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만드는 일이 점점 쉬워졌고, 지금은 한 달에 평균 100만에서 200만 원 정도의 온라인 강의 수익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절대적인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수익은 누가 시켜서 해야 하는 일도 아니고 내일 갑자기 계약이 끊길 수 있는 프로젝트도 아니며, 시간이 지날수록 강의 개수와 수강평이 쌓이면서 조금씩 복리처럼 늘어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AI를 잘 쓰겠다보다 먼저 나는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정했다는 점입니다. 누구는 산업 뉴스와 통찰을 정리하는 사람, 누구는 자신의 경험을 구조화해 강의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세웠습니다. 둘째, 그 위에 AI를 지렛대로 올렸다는 점입니다. 리서치, 초안, 반복 작업, 형식 맞추기 같은 부분을 AI에게 넘기고 본인은 판단, 경험, 스토리, 관계 형성에 집중했습니다. 셋째, 둘 다 개인의 제2곡선이 아래로 꺾이는 구간, 즉, 더 느리고 더 피곤한 6개월, 1년을 버텼다는 점입니다. 이 구간을 건너야만 그 다음에 곡선이 위로 꺾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환경을 한 줄로 정리하면 수입은 불안정해지고 필수 지출은 단단해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과거만큼 힘이 없고, 물가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오르고,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가계의 숨을 조여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투자를 잘해야 한다, 절약을 더 해야 한다는 압박을 동시에 느낍니다. 물론 둘 다 필요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투자와 절약만으로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투자는 내 통제를 벗어난 변수가 너무 많고, 절약은 줄일 수 있는 데에 분명한 바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만든 가치에서 오는 생산적인 수익은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설계한 시스템, 내가 구축한 고객과의 관계, 내가 만든 콘텐츠와 해결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고, 그 위에 AI라는 지렛대를 올리면 같은 같은 하루인데 결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생산자가 된다는 것을 유행하는 툴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생산 수단을 한 조각이라도 갖는 경제 주체가 되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AI부터 생산은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툴만 잘 배우면 언젠가 어디선가 돈 되는 기회가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의 순서는 항상 반대입니다. 먼저 생산자, 그 다음에 AI. 먼저 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인가를 묻고 답합니다. 그것이 글이든 데이터 정리든 교육이든 설계든 동네 가게 매출을 올려주는 문제 해결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내 이름을 걸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가? 입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답이 서면 그 위에 AI를 올립니다. 그때부터 AI는
시간을 잡아먹는 장난감이 아니라 내가 만든 생산 엔진의 출력과 도달 범위를 키워주는 증폭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거창한 이론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부터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어떤 단계로 나뉘지? 이 단계들 중에서 사람의 판단과 감각이 꼭 필요한 구간은 어디이고 AI에게 넘길 수 있는 반복 작업은 어디인가? 이 반복 작업 한 가지만 골라서 다음 달에는 템플릿과 AI, 간단한 자동화로 돌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그리고 하루에 딱 하나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도 AI에게 메뉴 추천을 시키고 번역을 시키고 글 다듬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적어도 하나는 내 일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실험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쓰는 팀 주간 보고 메일을 이번 달에는 AI와 함께 구조화해 보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혹은 매달 발송하는 고객 안내 메일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정기적인 콘텐츠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작업 하나만큼은 앞으로 사람만 하던 일을 AI와 나누는 방식으로 재설계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2곡선의 아래쪽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오래 걸리고 익숙하지 않고 자꾸 삐끗하고 이게 맞는 방향이야? 하는 불안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통과하면 그 작업은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먼저 AI 지렛대가 박힌 구간이 됩니다. 이 경험이 한번 쌓이면 두 번째, 세 번째 작업으로 번지는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때부터는 AI를 쓸 때마다 소비자로서의 재미가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확장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AI 뉴스와 광고로 가득한 화면과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내 일상 사이에 놓인 틈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틈에서 느끼는 어색함, 피로, 불안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혁명 초기의 영국 장인도, 김대중 IT 시대의 한국 직장인도, 스마트폰이 처음 손에 들어왔던 우리도 같은 감정을 겪었습니다. 기술이 구조를 바꾸기 직전에 거의 항상 나타나는 과도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거대한 배의 키를 우리가 직접 잡고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 환율, 글로벌 기업의 전략, 세계 경제의 파도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같은 배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 설 것인지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AI를 끝없이 소비만 하다가 참 대단한 시대였네 라고 말하며 이 시대를 통과할 것인지, 느리더라도 나만의 작은 생산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AI라는 지렛대를 올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나만의 수익 엔진과 시간을 설계할 것인지, 이 선택이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과 시간표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을까? 가 아니라 AI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지렛대가 되었는데도 나는 끝까지 아무 돌덩이도 올려놓지 않은 채 화면만 구경하다 이 시대를 지나가 버리지는 않을까? 라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경제 요리사로서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방향을 틀어보는 용기를 조금이라도 내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2곡선의 아래쪽에서 만났습니다. 이 아래 구간을 어떻게 통과할지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차근차근 설계해 나가야 할 다음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